저는 영광 땅에서 굴비를 팔며 근근히 살아가던 장돌뱅이였습니다. 영광 법성포는 바다를 끼고 있어 조기가 잘 잡히는 곳이었죠. 아버지께서 바다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신 그날부터 우리 집안은 기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15살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7살, 5살 난 동생 둘을 먹여 살려야 했죠.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한 번도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죠. 가난해도 마음만은 부자로 살라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조기를 손질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손을 담그고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빼내는 일은 손이 터지고 피가 나도 멈출 수 없었죠. 소금에 절여 하루를 말리고 다시 하루를 말렸습니다. 그렇게 만든 굴비를 한 두름씩 엮어 등짐으로 지고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펍성포에서 시작해서 영광읍내, 때로는 장성까지 걸어갔습니다. 하루에 12, 20리를 걸어도 굴비 한 두름 팔기가 쉽지 않았어요. 양반댁 사랑채에 들어가면 하인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굴비장수 박서방네 아들이라고. 아버지도 별 볼일 없었는데 아들도 그 꼴이라고 수군거렸죠. 저는 그 말을 들어도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굴비를 팔 수 없으니까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굴비를 내밀었습니다. 가끔 인심 좋은 어르신이 굴비 한 두름 사주시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어요. 그 돈으로 쌀을 사고 나물을 샀습니다. 동생들이 밥 먹는 걸 보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장사가 정말 안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흉년이 계속되어 사람들 형편이 어려워졌거든요. 굴비 같은 건 사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등짐을 지고 종일 걸어도 빈손으로 돌아올 때가 많았어요. 그럴 때면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이 고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팔지 못한 굴비를 등에 지고 펍성포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다리는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죠. 오늘도 한 두름밖에 팔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부두 쪽이 왠지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어요. 저도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봤죠. 처음 보는 이상한 모양의 배가 부두에 정박해 있었어요. 우리나라 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돛의 모양도 달랐고 배의 크기도 우리 배의 몇 배는 되어 보였죠. 배 옆구리에는 알 수 없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서양 오랑캐들의 배라고, 저 배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서양 오랑캐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우리와는 다르다고 하셨죠. 그런데 배에서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것 중 가장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었어요. 머리카락은 황금빛이었고 눈동자는 파란색이었습니다. 피부도 우리보다 하얗고 키도 훨씬 컸죠. 마을 사람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들은 우리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몸짓으로 뭔가를 요구하는 게 보였어요. 물을 마시는 신용을 하고 입에 손을 가져가는 걸 보니 식량을 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김첨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놈들한테 우리 것을 줄 수는 없다고. 누가 아는가, 저자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도 먹을 게 부족한데 낯선 이방인들에게 나눠줄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은 키 큰 남자였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죠. 그는 뭐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은 간절했습니다. 저와 똑같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 등짐을 내려다봤어요. 오늘 팔지 못한 굴비가 2두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굴비는 내일 장에 내다 팔 것이었어요. 이걸 팔아야 동생들 밥을 사줄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사람의 눈빛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라고, 내가 가진 게 적어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등짐을 풀어 굴비 2두름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키 큰 남자에게 건넸죠. 남자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굴비를 받아들고는 이리저리 살펴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데 감사하다는 뜻인 것 같았죠.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알았어요. 이 사람도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요.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달라도 배고픈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박첨지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미쳤느냐고, 저놈들한테 왜 굴비를 주느냐고 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요. 박첨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식구도 굶는데 남 걱정이냐고 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배로 돌아갔어요. 저는 빈 등짐을 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걱정이었죠.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팔았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두름 팔았고 두 두름은 배고픈 사람에게 줬다고요. 어머니께서는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죠. 잘했다고, 그게 사람이 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의 그 말씀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굴비를 지고 장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어두웠고 바람이 이상하게 불었죠. 어부들이 배를 묶으며 말했습니다. 큰 폭풍이 온다고, 오늘은 바다에 나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도 불안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장에서 굴비를 조금 팔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폭풍이 몰아쳤어요. 바다는 성난 짐승처럼 포효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집까지 들렸죠. 어머니께서 동생들을 꼭 안으셨습니다. 저도 창밖을 내다봤어요. 파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집 밖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방파제가 무너진다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파제가 무너지면 마을 전체가 바닷물에 잠길 게 뻔했어요.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높은 곳으로 피신하셔야 한다고요. 어머니께서는 동생들 손을 잡고 뒷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도 함께 갔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우리는 나무 아래에 모여 앉아 마을을 내려다봤어요. 폭풍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파도는 집채만하게 일어나 방파제를 때렸죠. 방파제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돌들이 떨어져 나가고 틈이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들이, 우리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걸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저는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동생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빌었습니다. 제발 이 마을을 살려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요.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은 계속되었고 방파제는 무너져갔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김첨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기 봐라고, 바다에 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폭풍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죠. 이 거센 풍랑에 배가 올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게 분명했습니다. 커다란 배의 그림자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그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첨지가 외쳤어요. 저건 며칠 전 왔던 그 서양 배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저 배가 이 위험한 폭풍 속에 돌아온 걸까요? 그들은 이미 떠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분명히 우리 마을을 향해 오고 있었어요. 파도를 헤치고 바람을 뚫고 다가왔습니다. 마을 앞바다에 정박하더니 배에서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죠. 서양 선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밧줄과 나무 기둥들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너지는 방파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들이 우리를 도우러 온 거라는 걸요.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가서 도와야 한다고요. 어머니께서는 위험하다고 말리셨지만 저는 이미 뛰어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청년들도 따라왔어요. 우리는 폭풍을 뚫고 방파제로 향했습니다. 서양 선원들이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밧줄을 던지고 나무 기둥을 박고 있었습니다. 저도 달려가 도왔죠.
한 선원이 제게 밧줄을 건넸습니다. 저는 힘껏 당겼어요. 마을 청년들도 하나씩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으로 서로를 이해했어요. 함께 밧줄을 당기고 나무를 박았습니다. 파도가 몰아쳐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파도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도 계속 일했죠. 저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우리 마을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그 키 큰 남자였어요. 며칠 전 제가 굴비를 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는 활짝 웃었어요. 폭풍 속에서도 그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소리쳤죠.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눈빛에서 느꼈습니다. 고맙다는 마음을요. 우리는 다시 작업에 매달렸어요. 선원 하나가 통역을 좀 할 줄 아는 조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저 키 큰 남자가 이 배의 선장이라고요. 며칠 전 조선 땅에서 받은 따뜻한 도움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풍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준 건 굴비 2두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돌아온 겁니다. 폭풍 속을 뚫고 우리를 구하러 온 거죠. 선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통역이 전해주는 말에 따르면 자기 나라에서는 낯선 이방인에게 그런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드물다고 했어요. 조선 사람의 그 마음씨가 너무나 감동적이었다고요. 특히 가난한 젊은이가 자신의 생계 수단을 아무 대가 없이 나눠준 그 마음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저 배고픈 사람을 보고 도운 것뿐이었는데요. 그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선장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기 시작했죠. 노인들도 왔고 여자들도 왔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어요. 서양 선원들과 조선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방파제를 지켰습니다. 선장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했어요. 그는 조선말을 못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마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요.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선함은 말이 필요 없다는 걸요.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밧줄로 무너진 부분을 묶었습니다. 나무 기둥으로 받쳤고 돌을 쌓아 올렸죠. 파도가 칠 때마다 온몸으로 버텼습니다. 한 번은 큰 파도가 와서 저를 휩쓸어 갔어요. 물속으로 빠져들 뻔했죠. 그런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선장이었어요. 그는 저를 끌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계속 싸웠어요. 폭풍과 싸웠고 파도와 싸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조금씩 방파제가 다시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부분이 보강되었고 틈이 메워졌어요. 파도가 와도 이제는 버텼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리가 해내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폭풍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파도도 낮아지기 시작했죠. 우리가 보강한 방파제는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을은 무사했어요. 집들도 배들도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울면서 서로를 껴안았어요. 저도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서양 사람들과 조선 사람들이 함께 이뤄낸 기적이었죠. 선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를 꼭 껴안았어요. 저도 그를 껴안았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죠. 우리는 서로를 향해 웃었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마을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도 달려왔죠. 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무사해서 다행이라고 하시며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동생들도 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요. 마을 사람들은 서양 선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록 언어가 달랐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죠. 할머니들이 집으로 달려가 밥을 지었어요. 따뜻한 국밥을 끓여 선원들에게 대접했습니다. 선원들은 감사하게 받아 먹었어요. 아이들은 그들 주위를 맴돌며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선장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통역이 그 말을 전했어요. 자신들이 이 마을을 도운 건 빚을 갚기 위함이라고요. 한 조선 청년이 보여준 순수한 선의에 대한 보답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을 이장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죠. 내 덕분에 마을이 살았다고 하셨어요. 내가 보여준 그 마음씨가 우리 모두를 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하겠다고요. 조선이라는 나라에 굴비를 파는 가난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마음씨는 황금보다 귀했다고요. 그 작은 친절이 결국 마을 전체를 구했다고 말할 거라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고,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전하겠다고 했어요. 조선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자기 나라 사람들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웃고 계셨죠. 어머니께서 늘 하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결국 우리를 살린다는 말씀이요. 가난해도 마음 많은 부자로 살라던 그 말씀이 현실이 된 겁니다. 동생들도 제 옆으로 달려와 안겼어요. 저는 그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며칠을 더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서양 선원들에게 조선의 놀이를 가르쳐 줬어요. 선원들은 자기 나라 노래를 불러줬고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웃음소리는 같았습니다. 저는 날마다 선장과 함께 방파제를 걸었어요. 우리가 함께 지킨 그 방파제를요. 선장은 저를 보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답했죠.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었어요.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선장은 저를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저는 대가를 바라고 도운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선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역이 전해주는 말에 따르면 이건 대가가 아니라 감사의 표시라고 했어요. 받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보따리를 열어보니 은화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선장은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착한 마음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선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요.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었다고, 이게 바로 조선 사람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선장도 조선식으로 맞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가 출항할 준비를 했어요. 선원들이 돛을 올렸습니다. 선장은 배 위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조선 만세라고요. 마을 사람들도 따라 외쳤습니다. 조선 만세, 조선 만세. 저도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선장도 손을 흔들었죠. 배는 점점 멀어졌어요.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지켜봤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가난한 굴비장수가 아니라 마을의 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박첨지도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내가 옳았다고, 내 마음씨가 우리를 살렸다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선장이 준 은화로 조그만 가게를 냈어요. 펍성포 부두 근처에 굴비 가게를 차렸습니다. 굴비를 더 많이 팔 수 있게 되었고, 가족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죠. 동생들은 서당에 보낼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걸 얻었어요. 바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지금도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와줍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배고픈 나그네가 오면 굴비를 나눠주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손을 내밉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있어요. 가난해도 마음 많은 부자로 살라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요.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굴비장수의 작은 선행이 마을 전체를 구했다고요. 그리고 그 선행은 바다 건너까지 전해져 우리 조선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알렸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부두에 나가면 그날을 떠올려요. 폭풍 속에서 돌아온 그 배와 선장의 눈빛을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의 정과 의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는 걸요. 작은 나라지만 마음만은 세상 어느 나라보다 크고 따뜻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이죠. 가난해도 나눌 줄 알고 어려워도 서로 돕는 마음, 그게 조선이고 한국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작은 나라라고 약한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게 있어요. 바로 이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 정입니다. 이 의리죠. 저는 오늘도 굴비를 엮으며 생각합니다. 제 손을 거쳐간 이 굴비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의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작은 선행을 실천하고 계신가요?